이번에 이제 426페이지 그 니은본부터 아무튼 생각 많이 합시다. 생각 많이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니은본 보시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고 이자 지급은 점점점 줄어든다. 따라서 원리금은 체감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니까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거. 원리금 규도 똑같으니까 수평선이고. 그러니까 이 방식은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원리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항상 직선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 안 나옵니다. 언제든지 직선. 원금은 10억에 대한 이자, 그 다음에 9억 5천 이자니까 원금이 일정한 줄어들고 고정금리니까 제가 원리금은 항상 직선이 나와야지 곡선 나오면 안 되겠죠. 말 뜻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환 초기에 상환액이 가장 많고 나왔잖아요. 이제 금방요.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가장 많이 냅니다. 초기에. 물론 뒤로 갈수록 점점점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금 균등 같으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예를 들어서. 근데 원리금 균등은 10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다음 최저시기가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이 가장 처음에 많이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제일 큰 거 아니고 처음에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부담이 많은 거. 은행 입장에서 원금이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원금 회수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자가 제일 싸야 맞죠.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돈을 빨리빨리 회수되면 이자가 싼 것은 맞겠죠. 근데 최저시기 같으면 맨 뒤에 가서 끝에 가서 많이 나오니까 이자가 비싸야 돼 싸야 돼요. 그만큼 비싸야 정상이죠. 돈을 빨리빨리 받으면 이자가 싸요 비싸요. 그만큼 위험이 적으니까 뒤에 가서 시간이 5년치보다 10년치, 20년치 되면 이자가 더 비쌀까 쌀까요? 왜 비쌉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기간이 길어지면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죠? 5년 내 갚은 이자라고 10년 갚았을 때요. 똑같은 금액 갚으더라도 5년은 빨리 갚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돈이 들어오니까 위험률이 떨어진 거 아닌가? 위험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채가 왜 위험이 크니까 사채 쓸 정도면 궁박한 상태 아닌가? 사기 강박은 취소 가능하죠? 그죠? 비통착사 유무추치 그거 그렇게 외워도 되잖아요. 비통착사 유무추치 비진이 유효 통정 무효 그죠? 사기 강박 취소 비통착사 유무추치 그래도 될 건데요. 그래도 맞아요. 그렇게 우리 외웠었어 옛날에. 맞는 얘기예요. 밀법은 나보다 잘하시니까 그렇게 외운 사람 있더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법 리을법 보시면은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이 많이 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저당 지출액이 점점 체감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도 체감이라는 말을 써서 틀립니다. 감소한다는 말 나와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체감이라는 말 틀린 말이죠. 체감이 아니라 일정하게 줄어드는데 체감이라면 점점점 느리게 감소한다는 얘기죠. 체감된다는 곡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일정하게 감소하고 그럴 때 대출 초기에 채무 불이행이 가장 커진다. 채무 불이행이 제일 크다는 얘기는 부담이 많으니까 못 갚을 가능성이 있다. 맞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갚는 것하고 50만 원 갚는 것하고 어디가 더 채무 불이행 될까요? 200만 원 갚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어쩌니까 상환부담 똑같은 얘기죠. 상환부담. 우리 입장에서 채무 불이행이 잘 된다는 얘기는 상환부담이 크면 상환하는데 부담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채무 불이행이 되기 쉽지 않을까요? 말뜻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본 보시면 대출 접수는 초기에 자금에서 빠름으로 그죠? 빨리빨리 원금이 들어오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그만큼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10억 빌렸는데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원금 균등은 근데 최저시기가 늦게 들어오니까 저 뒤에 가서 끝에 가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끝에 가면 이자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그만큼 높아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면은 그 말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월급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요. 연봉 1억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연초에 1월 1일 날 연봉 1억 다 준대요. 이게 좋은 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봉을 똑같이 1억 받는데 1월 1일 날 5천만 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5천만 원. 액수는 똑같아요. 연봉은 1억 똑같다니. 근데 1월 1일 날 받는 게 좋아요. 두 번 쪼개서 1월 1일 날 5천만 원, 그 다음에 7월 1일 날 5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똑같이 받는데 1월 1일 날, 4월 1일 날, 그 다음에 이렇게요. 네 번을 쪼개서 2,500, 2,500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원액은 똑같아요. 액수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12번. 전부 다 1월 1일 날 월급을 받는데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맨 끝에 가서 받는데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여기 제일 좋은 거 맞잖아요. 그 얘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최저시기에 비해서 원금 균등은 초기에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만큼 유리한 거 맞죠. 같은 돈이라도. 같은 얘기요. 그 다음에 공식도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최저시기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초기에 부의 상환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초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돈을 내긴 내는데 너무 작게 내기 때문에 그죠? 원금의 이자도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100만 원을 가져갑시다. 그런데 이자는 100만 원 발생했는데 제가 낸 돈은 2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 20만 원 분명히 제가 돈을 냈잖아요. 그럼 잔액이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준다니까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오히려 10억 800만 원 되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증식은 초기에 부예상환,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죠. 초기는 오히려 더 잔액이 더 늘 수가 있죠. 처음에는. 맞죠? 그런 얘기를 좀.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버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유리할까 불리할까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뒤에 많이 내니까 불리하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세 개는 좀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에서는 아까 변동금리에서는 목적 여기 6가지죠. 그래서 목적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구성 이렇게 쪼개서 좀 기억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하면 요약집에 이게 다 써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우리 교재 쭉 읽어봐가지고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거기 변동금리에서는 딱 2개만 기억합시다. 변동금리에서는 조정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그 제협적 이자율 그 다음에 거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동금리에서는 그죠 제협정 이자율요. 이자율 저당되고요. 요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조정이자율 제협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자율 저당되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나온다면 계산 문제가 아니라 말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재협정하고 조정이자율 둘 다 변동금리 방식은 맞습니다. 일단은 맞는데 이쪽에서 나온다면 문제 나온다면 은행이 칼자를 쥐고 있는가 우리가 칼자를 쥐고 있는가. 여기서는 구별할 것은 아마 교재 읽어보시면 내용이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 얼른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협정이란 말하고 조정이란 두 가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협정이란 말은 동등한 관계가 맞죠. 노사협정이 맞지 그죠? 동등한 관계. 그런데 여기는 조정이란 말은 우열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변동금리는 맞는데 여기는 대출자하고 어쩌니까 차입자가 어쩌니까 둘 다 똑같다는 얘기. 동등한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출자 차입자에서 누가 더 조정이니까 차입자보다 대출자 권한이 크다는 얘기. 기간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 지문이 나온다면은 조정이자율은 그죠? 대출자한테 권한을 많이 줍니다. 조정이란 말은 상하관계 있다는 전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건 어쩌면 서로 대등한 관계, 이건 어쩌면 우열관계, 요거 관계니까. 우열관계가 있으니까. 조정이란 말하고 협정이란 말하고 따져보자고요. 협정이란 말은, 협상이란 말은 동등한 관계를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 맞죠? 근데 조정이란 말은 위쪽에서 어쩌면 이렇게 명령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쟁의 조정이 있죠. 공법에서. 서로 좋은 것은 어쩝니까? 우리 걸로 하고 나쁜 것은 딴 쪽으로 밀 거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지였으면 항상 우리 것이 아니라 네 거야. 그죠? 주민들의 수건사업, 돈 드는 사업, 경마장 같은 게 있으면 우리 부서에 속한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로 어쩌니까 지자체에서 이거는 내 거다, 누 거다 서로 다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누가 판단해 줍니까? 그 상위 부서가 이거는 네 거야, 누 거야 딱 정해주는 거. 그게 조정 아닌가? 공법에서 이딱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요지는 요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란 말하고 조정이란 요 말뜻만 생각해 보자니까. 협정은 동등한 관계예요. 그다음 조정은 우열 관계가 있다는 얘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냐 아니면 우열 관계냐. 그래서 조정이자율은 누가 대출자가 더 권한이 셉니다. 둘 다 바뀌는 건 똑같아.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바뀌는 건 똑같은데 동등한 관계 출발하냐 아니면 우열 관계냐 요 얘기니까. 그래서 조정은 우열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니까. 조정이란 말은 윗사람 아랫사람 명령하고 이걸 받아들여. 그게 조정이잖아요. 말뜻이. 그럴 때 대출자 권한이 셉니다.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 재협정과 조정을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단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 읽어봐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조정, 이자율 협정 대장되면은 그죠. 우열관계 있고 은행한테도 대출자의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상태고 재협정이란 말은 동등한 관계, 수평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단서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그게 보시면은,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단 두 가지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거기 430페이지 보시면은 가격순 조정당.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요 두 가지만 좀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두 번째가요. 그래서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또는 물가 연동 수준.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요. 이거. 그래서 요놈에서는 가격수 정도라면 이건 분명히 변동금리 방식인데 금리 안 바꿉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빌렸습니다. 1억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갚은대요. 만일에 2017년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그래서 2037년까지 갚은다 가정합시다. 일정하니 이렇게 갚아요. 이렇게 갚는데 여기서 맨 첫 번째 종류는 예를 들어 돈 빌릴 때 2017년도에 변동금리가 만약에 5%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점 갚아갑니다. 4년 동안 갚았습니다. 그럼 만일에 1억을 가지고 1년에 500만 원씩 갚는다 가정합시다. 일정 금액씩. 그럼 500만 원 갚으면 500 갚아져, 1000 갚아져, 1500, 2000만 원 갚았죠. 이쯤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해가지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 5% 가정하고 500씩 일정 금액 꼬박꼬박 갚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씩 갚았다면 지금 2000만 원 갚았으니까 잔액이 지금 8000만 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계산상. 그런데 이때 와서 금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변동금리니까. 가능성이 있잖아요. 만일에 이때 금리가 예를 들어서 올라서 8%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도 요 녀석을 어쩌면 5%를 8%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거 내버려 두고 3% 변동이 있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마가 3%, 38, 24, 240을 더 더하는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맨 먼저 인플레가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금리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꿉니다. 이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 조정은 분명히 변동금리 방식 맞잖아요. 그리고 인플레가 일어나면 금리를 조정을 해야 안 해요. 분명히 하잖아요. 원칙은. 변동금리 인플레가 나면 금리가 오르고 떨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금리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꿉니다. 이게 단서예요. 뭘 바꾸냐면 요걸 가격 수준을. 가격 수준이 바로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 조정에서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어요. 가격 수준 조정은 변동금리 방식이므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를 조정해서 이루어지는 저당대출입니다. 그럼 느낌이 어떻게 보입니까? 딱 맞잖아요. 변동금리다, 인플레 일어났었다, 금리 바꾼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거 나오더라도 금리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꿉니다. 대신에 뭐를? 잔액을 어쩝니까? 올리고 내리고. 그 잔액이 바로 요거 가격 수준이에요. 읽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단서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변동금리 방식 맞잖아요. 그렇더라도 인플레가 일어나더라도 금리를 변동시킨다 안 시킨다? 내버려 두고 그 변동된 그 비율만큼을 잔액에다가 더하기 빼기. 그래서 계산상 여기는 5%였었는데 여기가 8%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8% 했을 때에 요 녀석을 8% 바꾸는 거 아니라니까. 내버려 두고 5% 놔두고 3% 변동됐죠. 요 3%를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상 8천만 원 3%니까 그죠? 38에 24니까 240이 더 커진다는 얘기. 말뜻이. 이해하신 거죠? 금리 조정하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요거예요. 흔히 금리를 조정한다 그러면 느낌이 어떻게 보입니까? 맞잖아요. 변동금리 때문에 인플레 일어나면 금리를 조정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변동금리 방식이었으니까. 근데 요 녀석만큼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금리는 내버려두고 뭐를? 여기 가격수준이란 말이 바로 잔액이라는데 잔액을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 만약에 초기에 극심한 인플레 만약에 초기에 인플레가 아주 심해집니다. 그래서 극심한 인플레 극심한 어떤 인플레가 났습니다. 대출 초기에 이렇게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는 지금 5%였는데 만일에 35% 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35%.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초기에 엄청나게 인플레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35% 된다면은 요 놈을 30% 바꾸는 것이 내버려 두고 변동이 얼마 됐습니까? 30% 됐잖아요. 그럼 여기다 30% 치니까 38, 24, 2,400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4년 동안 2천만 원 갚았죠. 잔액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그죠?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 그래서 초기에 극심한 인플레가 일어나면 마이너스 상환, 부의 상환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 이해하신 거죠? 저 4년 동안 분명히 했잖습니까? 500만 원, 1000만 원, 1500, 2000만 원 갚았잖아요. 근데 기껏 갚고 나면 보니까 8천만 원에 대해서 1억보다 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2400 더하면 1억 400 되지 않아요? 저 4년 동안 갚았잖아요. 근데 잔금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비록 갚았지만 플러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황, 부의 상황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금 그 얘기. 근데 말기 가서는 나오지 않겠죠. 말기 가서는 500만 원 남았는데 몇 프로, 한 2만 프로 올라야 되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두 개만 기갑시다. 딱 두 개만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실질금리 정한다고 놔두고 첫 번째는 가격 수준 조정은 인플레가 일어나도 금리 안 바꿉니다. 근데 시험은 흔히 금리를 바꾼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금리 안 바꾼다. 두 번째, 대출 초기에 극심한 인플레가 일어나면 오히려 돈은 분명히 이제 갚았었는데 아까 4년 동안 2천만 원 갚았잖아요. 잔액이 줄어요? 안 줄었죠. 다시 또 2,400 붙었으니까. 그럼 1억 400 됐으니까 기껏 갚았는데 잔액이 늘어났죠. 그러면 마이너스 상환. 그래서 대출 초기에
극심한 인플레 나오면은 마이너스 상황, 부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넘어갑니다.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 나머지 좀 버립시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많이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안 가지고 계시면 지난주 씨 거 대부분 다 안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이거 안 풀려고. 거기 3번. 거기 5번 보시면은 5번도 그 문제고 그 다음에 6번, 7번 다 같은 문제거든요. 자, 5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지난주 씨 문제. 자, 5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5번 보시면 다음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관련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는 내용은 고정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동안에 일정한 기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출 시점 초기의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도 높게 형성된다. 맞죠? 지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까 변동금리보다도 고정금리 항상 더 높다. 왜 높을까요? 은행이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변동금리도 낮습니다. 왜 낮을까요? 우리가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 1번 맞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CD, 양도세무서 수익률 또는 코픽스. 그래서 자금조달 비용주 중에서 차입자 선택이 이루어진다. 근데 거의 다 우리가 이론은 차입자 선택이지만은 대부분 은행에서 이거 하세요. 권장합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동금리를 적용할 경우에 기준금리와 기준금리 가상금리를 가산하게 되는데 가상금리를 변동시켜서 이게 틀렸구만요. 그러니까 2번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선택할 건가? CD금리 선택한다. 아니면 그래서 코픽 선택한다. 우리가 선택 못해요, 사실은. 대부분 원리는 우리가 선택이 됐지만은 은행에서 이거 그냥 해요. 이거 하세요.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아까요. 기준금리, 가상금리 변동 뭐가 합니까? 요게 변동합니다. 가상금리 변동하는 게 아니라 3번. 답은 3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행은 고정이자를 저당대출 시 차입자의 조기상환을 막기 위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대출 시점에서 저당 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CD금리 수익률이 코픽스. 그 다음 이거보다도 변동성이 더 크며 신규 취급금액은 코픽스가 잔액 기준에서 어떻단다. 이런 말도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일단 금리에서는 아까 고정금리에서 하고 두 개 금리 요거는 반드시 비교해 두셔야 되니까. 아무튼 금리에서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금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갚을 때 한 문제. 최소한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아니든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 보시면 433페이지 거기는 보금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보금자료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95자면은 보금자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는 디딤돌로요. 그게 이제 거기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만든 이유가 처음에는 뭐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전부 다 시중은행에서 전부 다 취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중은행 취급할 때 대부분 대출기간이 단기 유지에서 5년 미만. 그 다음에 금리는 고정금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갚을 때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썼었어요. 그러면은 만일에 5년 동안 집 사면서 5억 빌렸습니다. 5년 동안 갚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서민들은 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고정금리가 됐습니다. 그전은 전부 다 변동금리. 변동금리 하다 보니까 금리의 폭탄을 맞기 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시중은행이 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이 주로 5년짜리가 많았었어요. 두 번째는 변동금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만기 일시상환.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은 쓰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사면서 몇 억은 빌릴 거 아닙니까? 1억만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1억을 5년 내에 갚기 쉽죠. 1억을 5년 내에 갚으려면 1년에 어쩝니까? 5천만 원씩, 2천만 원씩 갚기가 쉬운가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적금 쉽죠. 왼수. 어렵잖아요. 두 번째, 변동금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가 너무 불리하죠. 그 다음에 만기 일시상환이었습니다.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바꾸는 것이 기간을 중장기로.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아무리 짧아도 제일 짧은 게 10년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중장기로 기간을 늘려놨던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변동금리 하다 보니까 대출자 차입자가 너무 불리하니까 고정금리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 한꺼번에 갚으려 어려우니까 중간중간 알아서 갚으세요. 원금 변동 아니면 원리금이 나왔다는 얘기. 거기까지만. 그 정도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온 게 두 가지 있는데 보금자료는 있고 그 다음에 영모기준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거 다 빼자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어쩝니까? 보금자료론. 그러니까 보금자료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보금자료는 집이 없는 사람들. 안에도 이제 디딤돌로 있는데 일단 그거 다 빼고 일단은 보금자료는 있고 두 번째는 영모기준론 요 두 가지. 그래서 영모기준론이라는 말은 주택연금제도, 영모기준론 아니면 또는 주택연금제도요. 또는 역연금제도. 요거하고 주택연금이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제도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으니까 일단 두 가지 순서별로 볼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거기가 맨 처음에 보금자료 나오죠. 거기는 숫자 몇 개만 기합시다. 밑줄만 몇 개만 그시자고요. 맨 먼저 보시면 거기는 대출 기간이 지금 어쩝니까? 보시면은 거기 대출 기간이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에서는 주로 5년 단기 위주여가지고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웠었다. 그래서 기간을 길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죠 주택담보대출은 그 대출 금액은 전부 다 중장기 위주입니다. 단기는 없습니다. 짧아야 중기 10년, 그 다음에 15년, 20년, 30년 이렇게. 그러면서 6억 초과 대상은 안 됩니다. 맨 밑에 줄에. 그러니까 서민들 대상이기 때문에 6억 이상은 안 되죠. 그래서 6억 초과 대상은 안 되고 그 다음에요. 뒤에 보시면 대출한도에서는 금액이 최소 100만 원에서부터 어디까지? 그죠? 뒤에 보시면 거기 3억까지. 그러니까 최소 금액은 100만 원. 그 다음 최대가 3억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기간이 주로 중장기다.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은 6억 이하다. 그 다음에 대출 금액은 100만 원에서 얼마까지? 3억까지다.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대금리 나오고 뭐 사업방식 의미 없습니다. 이쪽에서 나온다면 숫자도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금자료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서민들이 집 살 때. 근데 그 밑에 디딤돌로는 조금 더 점액이 약간 더 이제 올라갑니다. 조금 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그거는 금액이 지금 어쩝니까? 6억 초과주택은 안 됐었죠. 그 다음에 최소 금액이 지금 100만 원에서 3억까지였죠. 금액만 지금. 근데 그에 비해서 디딤돌로는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이거 보시면은 볼까요? 또 거기 보금자료 같으면 연간 소득이 부부 합산이 6천만 원 이하죠. 6천만 원 이하. 구제자 6천만 원 이하. 근데 디딤돌은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뒤에 7천만 원 나오죠. 숫자만 기억하시자고요. 말로 하지 말고 써주라 그 말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거 썼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보금자료 같으면 맨 처음에는요. 거기 중장기 위주요. 그래서 아까 10년, 15년, 20년, 30년 부직회로 하자면은 그 다음에 아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6억 이하. 그죠? 그 다음에 100만 원부터 어디까지? 3억까지. 그 다음에 거기다 6천만 원.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요. 보금자료는 지금 보금자료만 거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뒤에는 6천만 원, 7천만 원 같으면 어쩌니까 디딤돌론이니까 틀리잖아요. 알았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디딤돌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비교하자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쩌니까 중장기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수치 볼까요? 걔 같으면 일단은 배업선도 연간 6천만 원 이하고 여기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어쩝니까? 거기는 5억 이하죠.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5억 이하. 조금 더요. 여기는 5억 이하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대출금액은 최소 얼마까지? 거의 똑같을 거예요. 70%까지 가는데 여기는 2억까지. 그죠? 100만 원부터 2억까지요. 일단 요것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조금 이제 구별합시다. 근데 여기서 나온다면 사실은 의미가 물어보는 게 숫자 몇 개 물어볼 거니까 대부분 아마 기간주로 잘 물어볼 거면 대부분 본다면 그다음 액수 요 정도만요. 그래서 이게 7천만 원이요. 그다음에 6천만 원이요. 이 정도까지. 자, 나머지는 숫자 버립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제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갚을 때하고 그 다음에 받을 때 주택연금제도 또는 아니면 역연금제도요. 여기 같으면 이제 요 제도는 나이가 일단 제한이 있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나이가 일정 수는 60세 이상 돼야 될 거고 그러면서 요거밖에 없고 다른 소득 창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일정 이상 돼야 되고 다른 데 소득 창출이 없었을 때 요 집을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얼마만큼 미래 가서 이제 요 집을 근간으로 생활을 타시는 방법. 지금 현재 5억인데 그분들이 앞으로 좀 한 20년 동안 더 사실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요거 값을 20년 따져가지고 이게 얼마다. 예를 들어서 9억이 나왔다 가져갑시다. 예를 들어서 8억 나왔다 가져갈게요. 이래 나왔을 때 그럼 요걸 근거로 해서 한 달에 생활을 얼마씩 타 쓰는 방법.
그리고 이쪽에서 기각할 수는 딱 두 가지만 기각하자고요. 받을 때는 뭐? 받을 때는 감채기금. 그 다음에 갚을 때는 연금의 내각계수.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수령액 계산이요. 그러니까 영문에서 수령액, 받을 때 금액, 매회 수령액이요. 그래서 매회 수령액은요. 매회 수령액은 어떻게요? 감채기금, 상환기금 계수. 이거는 우리 시간같이 계산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감채기금 계수요. 요거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환액, 총상환액, 전체 갚을 때요. 상환액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상환액은 연금의 내각계수. 요것만. 요거 정말 잘 물어봅니다. 연금의 내각계수 쓴다는 얘기, 요거. 자, 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거기도 맨 먼저는 소유자 같죠. 그래서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딴지를 걸자면 소유자 그리고 배우자가 아닙니다. 소유자 앤드 배우자가 아니라 소유자 오와 배우자죠. 그러니까 두 분 다 60세 이상이라 한 분만.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그러니까 소유자 그리고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 두 분 가운데 한 분만. 그러니까 소유자가 61세, 배우자는 48세. 너무 차이가 심하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이는 일단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인데 그걸 아마 딴지를 건다면 좀 골치 아프게 넣으면은 소유자 그리고 배우자 그러면 안 되겠죠. 소유자 앤드 배우자가 아니라 두 분 가운데 한 분만. 60세 이상, 만 60세요. 그 다음에 또요. 오른쪽 보시면 이제 그런 종류 나오는데 대상주택에서도 뭐 주택 종류 쭉 나왔는데 거기도 그죠. 주택법상 주택은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상 주택도 됩니다. 근데 제외되는 것은 상가주택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오로지 집만 있어야지 집 말고 딴 데서 돈 나올 때가 있으면 뺀다는 얘기. 집은 지금 3억짜리 살고 있는데 상가 200억짜리 있대요. 그 영감료를 안 도와준다는 얘기. 쉽게 편하자면은. 그러니까 일자가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오로지 집만 있고 다른데 소득 창출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 딴 데 또 있대요. 전답이 있다든지 땅이 있다든지 상가가 있다든지 또는 영업용도 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어쩌니까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런 분까지 도와주면 대한민국 국민 다 도와줘야 돼. 돈이 없으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어떻게? 그 다음 갚을 때는 어떻게? 받을 때에는 감채기계수요. 또는 상환기계수. 우리 지난번에 그 빨간색으로 썼던 거 시간까지 6개 말하면서 기억나세요? 그래서 일시분의 미래가치는 예금, 원리금 합계. 두 번째 연금의 내각계수는 적금 합계 또는 여기 총상환액 구할 때 주택연금제도에서. 그 다음에 감채기금은 적금 불이백. 그 다음에 매회 수령액. 그 다음에 21년제 가치는 자본이득, 지분 복귀.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는 잔고, 잔액, 잔금비율. 잔액 얘기 나오면 전부 다 연금의 현가계수 언제든지. 그 다음에 소득이득. 그 다음에 부동산 가치. 맞죠?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월지급 같은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요게 1번이었다면은,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갚을 때게. 상환시. 예를 들어서 갚을 때게 상환할 때요. 상환시에는 뭔가 조건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린 돈하고 갚을 돈이 다를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상환했었을 때 대출액. 첫 번째요. 대출액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빌린 돈 총 상환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주택가치요. 그 당시에 주택가치가 더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5억짜리 집을 잡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렸으면, 5억인데 10억을 빌렸었는데 여기 가서 가치 계산하면 여기 10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가지고 10년 뒤를 계산해보니까 10억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10억이 돼서 이렇게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생활비를. 근데 막상 상환시 가서 그 주택가치가 그죠? 대출액보다 더 이렇게 되는 게 혹시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니까 가봐야 하니까. 또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 없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액은 지금 10억 했었는데 집값이 9억밖에 안 나올 수도 있죠. 20년 뒤에 가서 미래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이제는 10억인데 11억 나올 수도 있잖아요. 클 수도 있고. 이럴 때 갚을 때는 어느 쪽 갚은다? 작은 쪽. 그러니까 때는 요놈만 갚고 어쩌면 1억은 못 갚았죠. 그러면 구상권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해준다? 국가가 지급보증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은행에서 하는 때는 국가가 지급보증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했던 거죠. 이제는 해라. 그리고 이 주택가치가 9억이면 1억이 손해봤냐? 그러면 국가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믿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상속해주면 되겠죠. 1억은. 10억 갚고 1억은 그죠. 후손들한테 상속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 이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갑시다. 그래서 그런 얘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증권. 그래서 지금 두 가지겠습니다. 맨 처음 했던 얘기는 금융총론에서는 LTV하고 DTI 계산 문제 반드시 보시라는 얘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우리 금융의 종류에서 직접금융, 간접금융 기억나세요? 직접금융,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그죠, 바로 가는 거니까 그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갈 수도 있죠. 내 돈 가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 간접금융은 은행을 반드시 거쳐가는 거. 그러니까 대출 얘기 나오면 전부 다 간접금융 맞죠? 전세금 대출은 간접금융이고 전세금 그는 직접금융 맞죠? 그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죠, 지분과 부채가 있을 때 어디가 더 위험이 크다? 부채가 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지분이 더 부채보다 지분이 더 커요. 부채보다는 지분금이 훨씬 더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그 구별하는 문제. 그 세 개 묶어서 한 문제. 맨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저당에서 한 문제, 상환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고정금리, 변동금 두 개 묶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세 개 묶어서 한 문제. 자, 세 문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동화제도. 그래서 유동화제도 문제가 반드시 나오죠. 이것도 거의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합적 모의고사도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주로 1차, 2차 잘 바꿔가지고. 그래서 유동화제라는 말은 흐를 유자, 움직일 동자, 대로하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시중에 팔아가지고 현금 끌어모으자 말뜻이.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먼저 여기가 수요자가 있습니다. 자, 돈 빌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수요자는 우리가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 금액에 우리도 포함되지만 건설사에게는 수요자가 됩니다. 집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공급자도 여기에 뭐가 됩니까? 돈 필요한 사람이니까 수요자 된다는 얘기. 자, 빌리러 갑니다. 빌려 갔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공급자. 여기가 공급자가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은행 당연히 닿겠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 투자신탁, 리츠회사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 공급자요.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은행이겠죠. 은행이라든가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1차 대출기간. 1차 대출기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또 다르게 말하면 자산 보유자. 그래서 1차 대출기간 또는 세 번째는 자산 보유자. 일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 빌려 갑시다. 그럼 돈 빌려 가면 분명히 어쩝니까? 제가 뭔가를 갖다 줘야 되죠. 자, 두 가지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돈 빌렸다는 법적 근거를 남겨야 되겠죠. 그게 저당권, 저당채권. 첫 번째가 저당채권이요. 또는 아니면 저당권. 이거는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당권은 법적 근거죠.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줬다. 법적 근거를 남기는 거고, 은행은 저한테 왜 돈 빌려줬겠을까요?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고. 그래서 두 번째가 원리금 수취권. 여기를 원금과 이자, 원리금 받아서 그 다음에 취한다는 얘기요. 내 걸로 챙긴다는 얘기. 원리금 수취권.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현금 흐름권이라고 하죠. 자, 두 가지 설정하고 자, 돈을 빌려줄 겁니다. 자,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돈이 나올 때 한꺼번에 어떻게 나옵니까? 몽땅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뭐라고 하면 1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래요. 저당시장은 두 가지였는데 1차 저당시장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저당시장. 일단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올 때 아직 유동화제도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돈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한꺼번에 나가는 건 맞죠. 우리가 은행 돈 빌릴 때는 일시불로 지급받죠. 갚을 때는 어떻게 갚습니까? 분할 상환이죠. 조금씩.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몇 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몇백만 원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나갈 때는 많이 나가고 들어올 때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은행 창고는 점점점 바닥이 나겠죠. 그거를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 현금이 부족해지고 현금의 고착성. 돈이 부족해진 거. 그거를 첫 번째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목적은 어쩌니까 요거 유동성 위험을 어떻게 하자? 막아보자. 유동성 위험이요. 요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나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오늘 한꺼번에 하고 내일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오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적 갭이 있겠죠. 그 시간 동안 금리가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금리 위험. 요거요. 그래서 결국 유동화제도 목적은 요 두 가지를 점에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 저당권을 뭐 하자? 팔자. 그래가지고 뭐 하자? 현금 끌어모으자.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뭐가 생깁니까? 요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저당권 가지고 있는 것은 원금하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꼬박꼬박 받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과 이자, 다시 말하면 이자는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대신에 뭐가 없습니까? 많이 나가고 조금밖에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은행은 또 못 빌려주니까 어떻게 하자? 어디선가 돈을 또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하자? 요렇게 하자. 저당권을 유동화, 시장에 팔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 현금 끌어당기자. 그래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 들어오면 어쩝니까? 이거 깨끗이 다시 만회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금리 어쩝니까? 요걸 가지고 있으면 만일에 3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꼬박 들어올 건데 한 번에 갚았으니까 그래 시간치게 딱 메꿨으니까 얼마 줘요? 장기성 채권을 단기자금으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맞죠? 요걸 만약 가지고 있으면 30년 동안 어쩝니까? 조금씩 들어올 건데 그걸 팔아서 한꺼번에 들어왔으니까 단기성 채권, 그죠? 단기자금으로 한꺼번에 다 들어왔으니까 장기 채권 전부 다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논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화제라는 말은 이 저당권을 팔자. 그래가지고 현금을 끌어모아서 요 두 개 깨끗이 메꿉시다. 이게 유동화제도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요 말이 어디 가냐면은 볼까요? 439페이지. 거기 MBS 유동화제도요.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란 저당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성 부자산, 즉 현금으로 바꾸자. 말이 어려우니까 지금 은행에서 저한테 돈 빌려주면서 제가 저한테 빌려오면서 제가 저당권 줬잖아요.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 마라. 그 저당권을 어떻게 하자? 내다 팔어. 가장 쉬운 말로. 팔거나 또는 어떤 증권화 시켜가지고 시중에 팔어. 그래가지고 현금을 끌어모으자. 가장 쉬운 얘기가. 그러니까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삼읍시다. 그거를 저당권 유동화지도.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이렇게 말합니다. 말 뜻이요. 따라서 두 번째 예를 들자면은 어떤 애의 주택자금 100억을 가지고 있대요. 자, 100억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 만일에 이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1억씩 대출준다고 하잡시다. 100억 가지고 일단 100명한테 1억씩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100명한테 100억 다 빌려줬습니다. 그럼 100억 다 나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돈이 들어오겠죠. 얼마씩 들어올까요? 오늘 100억 다 빠져나갔는데 다음 달 들어온 것은 100억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1억도 안 들어올 거예요. 조금밖에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은행 입장에 전부 다 한꺼번에 몽땅 빠지고 들어온 게 조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장사할 게 없잖아요. 그럼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걸 어떻게 하자?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데 이자를 받으면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못 빌려주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 내다 팔아라. 그래서 저당권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끌어모으면 다시 또 빌려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돈은 몽땅 나고 조금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유동성 위험 또는 현금이 부족해지는 현상. 맞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위험이란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팔아서 한 방에 다 메꿀 수가 있으니까 현금 채워놨죠. 시간 메꿔놨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읽어갈게요. 따라서 1억씩 대출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 100명이 대출하면은 더 이상 대출할 수 없다. 물론 원금 이자와 원금 상은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걸로 충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100억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조금씩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메꾸는 방법이요. 그러나 저당 유동화 된다면 그런데 만일에 저당권을 팔자는 얘기죠. 그 저당권을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을 1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100억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또 빌려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동화시켜서 현금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많이 해주자. 그런 얘기죠. 말 뜻이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이 유동화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은행은 100명의 주택자금을 융통해주고 자금이 고갈되면 다른 주택 저당을 팔아 또다시 자금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오늘 100억 빌려주고 내일 저당권 팔았으면 다시 100억 들어왔습니다. 또 빌려주고 또 팔아서 계속 돌아가니까. 그래서 유동화가 만일에 이게 돌아만 간다면 은행은 무한대로 어쩌니까 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쩌니까 유동화하고 아직은 관계가 없는데 이제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기관이 있겠죠. 이 기관을 뭐라고 하면 유동화 전문 중개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SPC요. 그래서 특수목적 법인인데 이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죠. 그래서 KHFC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요즘은 어쩌면 이걸 HF 요것만 딱 쓰라고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코리아 하우싱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HF란 말 씁니다. 여기다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비싼 거를 묶어서. 그러니까 여기 기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 금융기관은 수없이 많잖아요. 만일에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팔면 이게 은행 컴퓨터 다운됩니다. 그래서 넘길 때는 만기가 비싸고 뭐가 금액이 비싸고 좀 비싼 거에 패키지를 묶어서 팔아요. 그러면 다시 돈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서 점이니까 이 저당권 팔아서 다시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또 다시 빌려주고 또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생각하자면은 이때 은행 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요? 팔려고 할까요?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만 뭐가 생기니까. 가지고 있어야만 뭐가 생깁니까? 요게 꼬박꼬박 들어오잖아요, 사실은요. 은행은 결국 저한테 돈을 왜 빌려줍니까? 이 얼굴이 예쁘다고 빌려준 건 아니겠죠. 꽝인데. 그잖아요. 꽝인 줄 알아요, 잘. 아니요, 꽝이에요. 그죠, 여기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꼬마 하는 말이 아재 개그 그만하래 이제. 그죠? 그런 거 말하더만요. 어쨌든 그래서 어쩝니까? 어쨌든 팔면 어쩝니까? 이 사람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은행은 저당권을 보유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이자가 생기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생긴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은행은 만약에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안 팝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차 대출기간은 반드시 저당권을 매각해야 된다. 틀린 말. 자금에 여유가 없을 때만 매각하는 거지 꼭 파는 건 아니죠. 매각하는 순간 이자를 손해봅니다. 그럼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어찌됐든. 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돈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2차 대출기간을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여수신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돈이 들어올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100% 출자한 국채은행이요. 그러면은 돈 주고만 있으면 돈이 바닥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1차 대출기간 될 수 있으면 저당권을 보유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당권을 보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여기도 여유가 있다 매각을 안 하고 자기의 자산의 일부로 보유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파는 건 아니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은행은 될 수 있으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자기 자산이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돈 빌려주니까.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1차 대출기관들은 자기의 자금에 여유가 없을 때는 판단 얘기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일반적 여수신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자금 들어오는 길이 없으니까 주고만 있으면 바닥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매각하는 게 원칙. 근데 반드시 매각하다 그 말은 아니고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자, 매각을 합니다. 그때 법적 근거에 따라서 뭐를 만듭니까? 요거를 지금 만들죠. 유동화 증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MBB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PTB용, TS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MPTB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다음에 CMO. 종류가 어쩌니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종류는 우리 교재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됐는데 그다 필요 없습니다. 누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죠? 성격이 증권이냐 채권이냐 누가 뭘 가지고 있는가? 발발발 투투투 발투발투 그 얘기 지금요. 그 네 가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우리 뭐라고 하냐면 2차 저당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를 2차 저당시장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문제가 맨 첫 번째는 저당권은 1차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형성되는 것은 1차입니다. 그 다음에 2차에서는 형성된 저당권이 증권화되고 채권화되고 유통되는 시장은 2차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는 1차는 유동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2차가 매우 중요하죠. 2차가 활성화되면 이거는 무한대로 갑니다. 2차에서 딱 떨어지면 끝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뒤쪽이었죠. 요 종류 따지는 문제가 첫 번째 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요 안쪽에 원리를 설명한 게 한 문제.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제도가 잘 되려면은 뭔가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요 제도가 잘 되려면은 2차에서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요걸 왜 사겠습니까? 돈 되니까 사요. 다시 말하면은 투자자 봤었을 때 요 MB에서 기대수익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화 제도 업무는 국가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행도 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출기간도 자기의 신용도에 따라서 유동화 증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비율이 훨씬 작아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원리는 맞는데 신용도라든가 비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아마 국가가 다 합니다. 근데 원리는 일반 시중은행도 할 수 있다.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국가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라 일반 신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시중은행이 못하고 국가가 대부분 하냐면은 만약에 망했을 때 어쩝니까? 신뢰도 문제에서는 국가는 안 망할 건데 일반 은행은 망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조그만 은행 어쩝니까? 마을금 같은 거 저축은행 망하면 정부에서 어쩝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국민은행 망한대요. 발벗고 나설 겁니다. 왜? 너무 파급효과가 크니까. 그때는 전부 다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뢰도 문제가 있어서 국가가 훨씬 신뢰도가 크지 않을까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업무가 두 가지가 MBS 유동화제도 업무는 유동화증권은 국가의 독립된 업무다. 국가의 고유한 업무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가도 할 수가 있지만 일반 대출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율은 극히 미미합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제도가 잘 되려면 여기서 돈이 계속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2차에서 이 증권을 만들 때 우리가 많이 사기만 한다면 돈이 계속 들어가기보다 이거는 무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돈이 안 들어가는 순간 이 제도는 꽝이 돼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계속 사겠습니까? 이거 사가지고 돈이 돼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그럼 은행은 저한테 뭐를 줍니까? 예금 이자율요. 이자를 주는 거 맞죠? 이거 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예금 이자를 위해서 가장 실적으로 우리가 7%를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7%가 아니라 7% 가정하자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은행은 저한테 돈 빌려가지고 7% 비용을 물어서까지 저한테 돈을 빌려갔죠. 그럼 저는 7%가 예금 이자 수익이 됐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건 맞죠. 돈 빌려고 이자 줬으니까. 그러면은 이만큼 7%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돈을 빌려간 이유는 또 다른 사람한테 은행은 이렇게 또 빌려줄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받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대출이자율. 그죠? 대출이자율. 또는 대출금융. 이렇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은행이 우리한테 주는 이자보다는 자기들 빌려줄 때 금리가 훨씬 더 비싼 건 맞죠. 그래서 이걸 보통 한 12% 가져가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은행은 우리한테 돈 빌려가서 7% 주고 12% 받았어. 이 두 개 차이가 있죠. 5%를 일명 예대 마진.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그 5%가 은행에 주 수입이 된 거 아닌가? 옛날에 보면은. 그래서 요 5%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요거를 받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은행은 될 수 있으면 저당권을 보유하려고 하는 게 원칙. 될 수 있으면은. 그럼 어쩌면 팔겠습니까? 다급하면은. 그러니까 급하고 돈이 부족할 때는 팔 거 아닙니까? 근데 팔 때 어떤 것부터 먼저 팔까요? 불량감자 먼저. 그죠? 그러니까 만기가 어쩌면 금방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도 안 팔 거고 꼬박꼬박 돈 잘 들어오고 연체 안 하는 사람 그걸 안 팔 거 아닙니까? 연체 잘하고 펑크 잘 내고 약속 안 지키고 저도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 떠넘길 거예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자 떠넘길 때 그러면은 이 5% 마진을 전부 다 떠넘겼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여기도 뭔가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구조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낮아져요. 그래서 이번엔 7%에서 12% 내기는 예를 들어서 10%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금리가 예를 들어서 10%요. 그러면 7% 10%니까 이 사람들이 3% 갖는 거야 사실은. 나머지 2%는 여기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5% 이자가 되는데 파는 순간 2%밖에 안 되니까 은행은 손해보는 건 맞잖아요. 대신에 뭐가 또 이익이 있습니까? 그만큼 또 현금이 들어오니까 또 빌려줄 수가 있으니까 서로 뭔가 계산을 할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1차 주식한 될 수 있으면 저당권을 보유하려는 게 목적. 그래야 이걸 갖으니까. 근데 돈이 부족해서 더 이상 빌려줄 게 없으니까 이런 위험이 커지면 내다 팔 거다. 그래서 이쪽 1차 저당시장 금리 또는 주택 대출시장 금리보다는 2차 시장 금리가 반드시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10%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요. 그러니까 금리구조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맞아요. 10%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어쩝니까? 자금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팔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한국주택금융에서 원칙은 어쩌니까 빨리 매각을 시키는 게 원칙. 왜? 일반적인 예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은 매각이 원칙인데 여기도 자산에 여유가 있을 때, 자금 여유가 있을 때는 보유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산 일부러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팔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이때 금리는 요놈보다 그 금리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 3% 다 줄 일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보통 8%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8%는 아무리 낮더라도 요거보다는 어쩌니까 더 높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은행 정기예금이자 이걸 요구 수익보다는 요게 반드시 높아야만 이걸 살 거 아닙니까? 요게만 6% 나온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사시겠습니까? 은행이 놔도 훨씬 낫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보자면. 그래서 자 아까 첫 번째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은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신뢰도 할 수가 있다. 그게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이 시대로 달리려면 금리 구조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 또는 주택담보대출시장 금리보다는 2차 시장 금리가 더 낮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12%, 10%, 8%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의미적으로 숫자 써놨으니까. 그래서 1차 저당시장 또는 주택담보대출시장 금리 요거보다는 요게 더 낮아야 됩니다.
대신에 요놈보다는 MBS 기대수도 낮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낮더라도 뭐보다는 은행 정기예금 무이율보다는 더 높아야만 저걸 사지 않을까요? 논리적으로 봤었을 때. 맞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금리구조 잘 보시자는 얘기.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유동환유도 개념 또 하나 읽어봅시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439페이지 거기 맨 아래쪽에 439페이지 양가로 1번. 주택 저당채권이란 주택을 구입 또는 건축해서 든 자금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해서 대출자금에 든 채권으로서 당연히 설정된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 우리가 돈 빌릴 타는 채권.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자면 거기 세 번째 보시면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의 전제. 지금 전제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전제는 아까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수익률이 맞아야 된다. 그 전제를 딱 두 개를 주자면 아까 은행보다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국가가 더 신뢰도가 있지 않냐. 딱 줄여서 신뢰도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돈은 되긴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예금을 하실 때에 메이저은행에 국민은행 하나는 같은 큰 은행 예금하면은 이자가 몇 프로 주겠죠. 그보다는 집 주변에는 마을금고 새마을금고라다 조그만 은행 거기가 더 이자를 더 많이 주지 않는가? 맞죠? 그런데 대부분 예금을 큰 은행이 주로 많이 하시죠. 돈이 없어 못 하신다고? 근데 돈 있어도 더보다 메이저은행이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뭡니까? 큰 은행은 절대로 망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집 주변 은행은 밤에 딱 붙들어서 도망가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못 받은 게 종종 있었으니까. 그래서 신뢰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신뢰도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만 구별합시다. 유동화증권 업무를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행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대부분 어쩌니까 국가가 많이 할 겁니다. 비용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신뢰도 문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률을 맞아라. 자, 읽어볼게요. 보시면 1번 저당대표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적으로 저당세로 원활하게 공급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 요구수를 커야 한다. 그 말은 MBS를 계속 사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사야만 어쩌니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유동환증권은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도 안 삽니다. 그럼 돈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말짱 꽝이 돼요. 이걸 우리가 사야 됩니다. 어쩌면 사냐? 믿을만 하니까 사고 돈 되니까 산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럼 돈 된다는 얘기는 유동환증권 했을 그 수익률이 뭐보다 더 커져라? 딴 데 밖에서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기본 상식이. 그래서 아까 요 MBS 기대수는 요 수익률은 어디보다도 여기보다는 반드시 더 커야만 이거 살 거 아닙니까? 말뜻이. 그래서 그 말을 풀어가지고 1차 저당시장 또는 주택담보시장 금리 요 녀석은 2차보다 분명히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요 녀석은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 커야 된다? 정기예금 무이율보다 더 커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그게 바로 수익률이 맞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100억 지고 있습니다. 예금하실까요? 아니면 증권 살까? 둘 중에 샀습니다. 어디서 사는 거죠? 돈 될 것 같으니까 사는 거 하잖아. 돈이 안 되면 그럼 안 살 거 아닙니까? 간단한 논리니까. 그게 1번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당투자 수반되는 위험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은 되는데 원금까지 날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각종 보증수가 있어야 된다. 만일에 국가에서 100% 지급 보증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손해보면 국가가 100% 다 보존해 줄게. 그럼 묻지마 투자 될 거 아닙니까? 100% 보증해 준다면. 근데 아직 그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돈 돼야 됩니다. 그건 수익률이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위험을 좀 제거시켜야 된다. 신뢰도 문제. 자, 두 가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1차 장시장. 그러니까 이제 구조에서는 1차 장시장이 무슨 말이고 2차가 무슨 말이고 요 얘기 나왔네요. 1차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가지고 저당권이 만들어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그래서 1차 장시장은 돈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가지고 서류 쓰고 돈 왔다 갔다 오고 저당권이 만들어진 시장은 1차.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가 1차. 맞죠? 그러면서 이때 수요자에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수요자, 집 살 사람도 있지만은 집을 지을 건설업자도 여기는 뭐가 된다? 그때도 수요자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여기 공급자는 은행은 당이 될 거고 보험회사, 투자회사 다 되고 그 다음에 리츠회사도 된다 됩니다. 거기까지. 요즘에 방카슈랑스 잘 아시는 거죠? 뱅크하고 어슈런스 보험이 둘 합쳐서 방카슈랑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행에서 보험하면 하는 거 맞죠? 보험회사도 대출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 그걸 방카슈랑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뱅크하고 어슈런스 보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 볼까요? 주택자금 대출시장. 저당대를 원하는 차입자와 저당을 제공하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 우리하고 은행이 서로 만나가지고 돈 주고받고 서류 쓰고 그러니까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고 현금이 수수되는 시장을 뭐라고 합니다? 1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1차에서는 저당 채권 유동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직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주택 저당 담보 채권 형성된다. 채권이 만드는 것은 1차죠. 근데 흔히 시험에서 2차로 살짝 바꾸죠. 주택 저당 채권은 2차에서 만들어진다. 아니죠? 1차에서. 그렇게 숫자를 잘 바꿉니다. 두 번째, 1차 저당자들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절전된 자산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러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판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차 대출 기간 또는 자산 보유자는 반드시 저당권을 매각해야 된다. 매각이 의무다. 매각이 필수적이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쩌니까 요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게 원칙이죠. 맞잖아요. 그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많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자산이 뭐 몇천조다 몇백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은행은 될 수 있으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까? 팔려고 합니까? 안 파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야 이자 수익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쩔 때 판다? 돈 없으면, 부족하면. 맞죠? 그러니까 지금 했던 말을 거기 양가로 2번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1차 대출기간은 저당권을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틀린 말. 매각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원칙은 안 하는 게 원칙. 파는 순간 이자가 어쩌니까 아까 5%에서 2% 뚝 떨어지니까 안 팔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번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 2차 저당시장.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이제는 어쩌겠습니까? 여기 공급자,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중개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을 2차 시장. 그래서 2차에서는 저당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 저당권을 증권화시키고 채권화시키고 유통화시키는 것은 2차 시장. 그러니까 채권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 와서 돌아다니는 게 2차 시장. 맞죠? 흔히 그런데 1차에서 유동화가 되고 2차에서 채권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잘 쓰니까.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걸 바꾸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유동화와 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2차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가. 이게 활성화되면 어쩌면 이거는 무한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동화가 활성화되면은 은행은 유한한 자본으로 무한대로 빌려줄 수가 있죠. 한정된 자본으로 무한대로. 만일에 이 은행이 자본이 많습니다. 유동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자본이 많다면 이거 빨면 하는 순간 손해가 보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일에 어쩌니까 만일에 몇 경의 돈을 가지고 있대요. 로스차일드 가면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몇십 경 가지고 있다. 몇 경. 그러면 몇 경 나오면 돈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1000조, 9909조, 9999조. 다음에 뭡니까? 이제 1경 나가잖아요. 경이나 수가 우리가 감이 없으니까. 이따 하고.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약에 무한한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화 시킬까 시켜요? 안 시킨다니까요. 시키는 순간 어쩌니까 5%에서 2% 빠지니까. 그래서 단서는 만약에 유동화제도가 활성화되면 유한한 자산으로 자본으로 무한대로 빌려준 거지 많은 돈으로 빌려준다. 틀린 말입니다. 한정된 자본으로 많은 사람한테 빌려준 거지 많은 재원, 무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자본으로 틀리다는 얘기. 여기가 그러니까 은행에서 몇 경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조 가지고 어쩌니까 무한대로 빌려줄 수가 있죠. 500조 가지고도 계속 빌려도 다시 팔고 메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한 자본 나오면 안 됩니다. 한정된 자본, 일정한 재원으로 많은 사람한테 빌려준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말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44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에 1번 저당적 기관과 일부 저당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 그리고 그런 사람 사고 파는 시장. 그러니까 1차는 돈 필요한 사람과 돈 빌려준 사람 만나서 서류 쓰고 돈 빌려주는 시장. 2차는 그게 아니라 은행들끼리 금융기관들끼리 투자자들끼리 그러니까 대출기관하고 또는 중개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저당권을 사고 파는 시장은 2차. 만드는 시장은 1차였고 두 번째. 따라서 주택 저당 담보채권 유동화되는 시장은 2차다. 그래서 2차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1차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2차가 얼마만 활성화될까 중요할 수가 있죠. 2차가 만약에 활성화 안 되면 이거는 말짱 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당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에 한정된 재원 거기 한정된 재원, 유한한 재원, 일정한 재원이지 거기 많은 재원, 무한한 재원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로 쓰는 말이 많은 재원을 잘 쓸 거예요. 만약 재원이 많이 가졌다면 몇 경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유동화 안 시킬 거 아닙니까? 한정된 재원, 일정한 자금, 유한한 재원 그렇게 나와야지 많은 재원, 무한한 재원 나오면 틀립니다. 딱 그 한마디가. 이해는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1차 대출기관들은 거기 1차 대출기관이 바로 은행이죠. 아까 은행 1차 대출기관 또는 자산 보유자 1차 대출기관 은행들은 2차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2차 저당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저당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분명히 어쩌니까 국민은행을 통해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어쩌니까 딴 데서 지로가 날아왔습니다. 돈 갚아라. 이게 누구야? 안 갚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 이 은행들은 내 저당권을 팔았다고 저한테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일일이 안 알려줍니다. 4대 1간제 3회 이상 공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4대 1간제 이렇게 됐다 하고 공고만 하면 끝나요. 일일이 전부 다 내 저당권 누구한테 팔았거든 알고 있으세요? 라고 안 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알려줄 의무는 없는데 공고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르게 어쩌면 저는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돈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그 다음날 다음 달에 지로가 딴 데서 날아왔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나 돈 갚은 돈 빌릴 일 없는데. 그래서 서로 소유권 분쟁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2차 장시장에서는 발행되는 투자상품을 주택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에서 어쩌니까 요놈보다 금리가 높아라 낮아라 거기 보면 낮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 또는 주택담보시장 금리보다는 2차 시장 금리가 더 낮아야 됩니다. 높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는 어쩌니까 대출은요 MBS 기대수익이 더 낮아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낮더라도 뭐보다 높아야 된다? 딴 데보다도 높아야 되니까 은행 정기비자도 높아야 정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구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그림이 있죠. 그림을 잘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쉬신 다음에 경제효과입니다. 이거 왼쪽은 지우지 마시고 좀 쉬어가겠습니다.